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사이클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 계약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 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신생업체가 최고 등급 보안을 요하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근거입니다. 시공 능력은 기준 미달이고 보안 유지도 불투명한 업체를 단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수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해명은 이해 불가합니다. 어제 열렸던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기자회견 일부 듣고 오셨는데요. 김완 기자, 네. 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한 논란 쟁점 좀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실 리모델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요구가 높은 공사를 하면서 네. 실적도 없고 이순신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실적도 없고 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도 모를 업체에 이제 공사를 줬다. 이게 뭔가 모종의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인데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포천에 사무실을 둔 다누림 건설이라는 업체가 예. 이른바 이제 간유리라고 하는데 불투명 유리 시공 이제 작업을 맡았습니다. 전체 공사 규모는 한 6억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공사는 뭐 시기적인 특성도 있었고 이제 보완적인 이유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수의 계약이라고 함은 발주자가 이 업체를 알아야 가능한 형태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았느냐? 네. 그리고 서울에도 그 이제 뭐 이 간유리 공사가 굉장히 뭐 고도의 시공 능력을 요구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와대 설명대로 네. 그럼 서울에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왜 딱 찍어서 이 업체랑 계약을 했냐? 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인데 네.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년도 사업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따지는 분야별로 항목별 기준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강국 공사를 맡았던 게 단 3건에 불과하고 이것도 이제 지역에서 맡았던 거고요. 네. 그 수주액도 8,3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어허. 사실 이제 광급 공사를 할 만한 사이즈의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총 합쳐서 8,300만 원이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업체가 공사를 갑자기 굉장한 보안을 요하는 청와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것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 밝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나라 장터에 따로 공고를 내지 않고 보안상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고, 예. 뭐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1차적인 이제 말하자면 기준이었고, 예. 그래서 총무비서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뭐 4-5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이 다누림 건설과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일부 언론에서 다누림 건설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네. 뭐 이 부분에서는 뭐 확인을 해봤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과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김준우 변호사.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공공기관의 공사, 이건 경쟁 입찰 통해서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 뭐 제한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액수 이하인 경우거나 유찰된 경우가 대부분 허용이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우리 퇴근길에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국가,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조달 계약과 관련된 납품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네. 6억 8천짜리 수의 계약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뭐 소상공이니까 공사별로 수준에 따라서 뭐 종합공사는 4억, 뭐 무슨 전문공사는 2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액수의 한도가 되어 있고 네. 이제 그런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6억 8천 정도 되는 규모면 그게 무슨 유찰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이 졸속적으로 되면서 뭔가 특히 이제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각종 계약 규모들이 좀 가려지면서 부정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들을 사실 많이들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이례적인 사례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환 기자. 네. 그러면요.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지금 일단은 정부 광급공사의 경쟁입찰 체제를 갖춘 것이
것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것인데 네. 이걸 의회에서 이렇게 거액을 수익해야겠다, 부정부패 소지가 있다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이라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이러한 업체에 맡겨도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관급 이제 그 공사를 할 때 청와대의 경우에는 다른 행정부보다 수의계약 기준이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정부가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1억, 3억, 2억 이런 식의 기준이 있다면 청와대는 그거보다 높긴 한데,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공사가 나갔다는 거. 왜냐하면 이 업체 하나예요. 지금 다른 업체들은 아, 그 공사를 할 만한 업체네라는 이제 납득이 가는데 네. 굳이 이 업체 하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게 이게 총무비서관실에서 파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호실 소관 업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굉장히 지금 보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호실에서 이 공사가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비서실 산하의 총무비서실에서 했다라는 거. 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개선을 밟아서 업무가 진행된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이 업체의 대표랑 이 사무실이 지금 문을 닫았고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업체라고 한다면 왜 이런가? 그러니까 이 업체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도 됐다든지. 그렇죠. 뭐 근데 지금 그런 이제 후속적인 어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서 더 좀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혹시 이걸 좀 입찰을 받아놓고 또 제 하도급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저희가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수준의 공사라고 하면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액수가 워낙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도라면 경쟁 입찰을 붙여서 규모가 있는 그 공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낮은 가격을 하는 업체를 더 잘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드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했던 공연들을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몰아받은 것을 이제 보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그때 업계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우리 청와대 행사한 업체야, 우리 청와대 공사한 업체야. 네. 이거 자체가 추후 사업을 해나가는 데서 굉장한 메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신뢰도를 확 높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적을 따지는 건데, 그거 없는 업체가 돼서 청와대 공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업체는 우리가 청와대 공사를 한 업체다, 대통령실 공사를 한 업체다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특혜로, 그러니까 무형의 굉장한 특혜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 된 거냐, 이거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일단 뭐 김한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니까 보안상 필요 때문에 일반적인 관공서보다는 수의 계약이 많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수의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각종 계약들이 이제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뭐 나라장터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무슨 조치가 일어나가지고 청와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임시 조치로 가려졌다는 보도가 또 나왔는데, 저도 뭐 아직까지 그 사이트에 직접 가가지고 체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지금 청와대 운영에 있어서 뭔가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는 사태가 좀 분명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또 청와대는 추가 공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관저도 새로 신축한다고 하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는 좀 엄중한 경고, 선거 끝났다고 이렇게 해결해질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뭐 워낙 습관이 되셔서 여전히 청와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된 MBC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 법원의 이번 영장심사는 내일 열리는데, 수사가 더 위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낼지 한 번 숨고르게 할지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네, 김한 기자, 일단 백운규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과거에도 한번 수사를 받지 않았었나, 뭐 무혐의 나지 않았었나, 이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했다, 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임 그 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만들고 뭐 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물러나도록 종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환경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그랬죠. 뭐 그 부분에서 뭐 일괄사표를 제출받는 게 뭐 관행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이제 뭐 논란도 있었고, 이게 뭐 그러면 전 정부에서 했던 블랙리스트랑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백운규 장관에 대한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앞서 들으셨지만 백운규 장관은 뭐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지금 이제 그 수사를 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했고 지금 영장 실시심사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 뭐 유사 사례들 많이 보셨지 네. 않습니까? 변호사로 보실 때 과연 백운규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워낙 시간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또 뭐 다른 재판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유죄를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별개로 아하. 구속까지 될 거 사안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네.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체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 예가 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높게 보고 아마 이 사건이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뭐 김준호 변호사 말씀은 내일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에서 만약 이 문제가 문제였다면 네. 이제 와서 수사를 재개하면서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오히려 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일단 백운규 전 장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김환 기자 설명에 따르면 윗선의 지시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더 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건가요, 수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구속이 된다면, 인신구속이 된다면 수사가 네.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관 혼자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그 윗선은 사실 뭐 몇 명 안 꼽아지는데 예. 경제수석이 있을 수 있고요. 장관보다 위여야 되니까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이 있을 수 있고요. 비서실장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건 결국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그 첫 번째 수사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아하. 그리고 뭐 환경부에서 앞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만약에 유죄 취지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타 부처는 어땠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아하. 뭐 그렇겠다면 네. 그 수사가 위아래로 그리고 옆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 앞서 뭐 수사는 그렇다 치고 유죄 판결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인다고 말씀 주셨지만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하는 것에 좀 뭔가 의문 표시가 따른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럼 네. 그것이 꼭 어떻게 보자면 정치 보복과도 연결되는 겁니까? 글쎄 그게 좀 참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왜냐하면 검찰 이선 이럴 거예요. 더 수사를 선거 전에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좀 기다렸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항변을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왜 이제 와서 재개하느냐 시점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을 배려한 것이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이명박 정권 때도 이제 교체를 하면서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정현주 사장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리한 게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또 탄핵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 사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한편으로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감안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키워드는 미얀마인데요. 먼저 작년 3월 말 뉴스 아이킥에서 진행했던 미얀마 활동가와의 인터뷰 일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소수민족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연방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은 군부 전쟁 또는 군부의 공격이나 만행들로 인해서 희생자, 난민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미얀마 독립을 위해서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미얀마는 잠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여전히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는 사라졌지만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2월 이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이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군부가 뭐 총을 쏜다든지 이런 곳곳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상황은 뭐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현실도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난민이 증가를 해서 네. 뭐 이주한 사람들 이런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군부에 의해서 사망한 민간인 숫자가 공식적으로 최소한 한 1,900명 이상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네. 또 이제 현장에 있어 갔다 온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의 상황은 조금 안정되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뭐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외신들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집계되지 않은 사망자나 뭐 피해자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좀 국제 정세에서도 이 부분이 잊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준우 변호사께서 미얀마 대사관 앞에 가셔서 기자회견 하셨다면서요? 아, 네. 그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네. 이제 사형 선고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된 적은 없습니다. 미얀마에서요? 네, 예. 미얀마가 이제 어쨌든 사형을 집행은 안 한 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나라거든요. 아, 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사형 선고가 굉장히 늘어났고 쿠데타 계엄령 상태여서 반테러법인가 이런 법을 근거로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6월 3일에 미얀마 군부에서 전 국회의원이랑 그다음에 88 세대 그 옛날에 88년인가 그때 투쟁이 크게 있었던 때 학생운동 지도자였던 꼬진미 씨라는 분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표제이 아떠 씨 뭐 이런 분이랑 또 2명의 시민 활동가 해서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형을 절대 집행하지 마라 예. 이런 요구가 있고요. 외교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우려를 전달을 한 것으로 돼 있고 네. 다소 친미얀마적이라고 알려진 캄보디아 훈센 총리도 이런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물론 우려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177개 시민단체가 오늘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대사관은 한남동에 있는데 예. 무관들만 왜냐면 지금 군부니까 무관부가 따로 옥수동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앞에 가서 오늘 좀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더 오래된 미얀마인데 갑자기 사형 선고도 늘고 집행을 할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마련된 그러니까 건가요? 법으로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예외적인 것이 미얀마 헌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은 헌법이긴 한데 예. 그 44조인가에 보면 이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형벌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또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으로 법률을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하. 뭐 미얀마 군부야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하고 있지만 네.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특히 정치 사상범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동안 많은 관심, 뭐 지지, 뭐 사진도 올리고 퍼포먼스도 하고 저도 막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뭘 더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미얀마 정부나 뭐 대사관 이런 데다 좀 많이 항의 전화나 압박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물밑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한국에도 이제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시민단체들에 대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